자, 개인회생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회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유들만 오늘 모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보면 제 595조에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제1호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3호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근데 이렇게 적힌 내용을 읽어봐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여기에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건 빼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만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기각사유 제1호에 보시면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담보부 채무 15억 이상, 무담보 채무 10억 이상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웬만큼 많지 않고서야 채무 1, 2억을 넘기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대기업, 공기업 20년 근속을 해도 아무리 많아도 돌려막기 오래 했어도 2억, 3억 정도이지 10억씩 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몇 년 전에 부동산 화랑일 때 영끌에서 여러 개 사신 분들 있죠. 저당이나 전세 끼고 빌라나 아파트를 여러 채를 매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담보 채무가 15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완성이 되었다면 저당권 설정을 하고 내 소유가 되었겠지만, 아직 완공 전이라면, 짓고 있는 중이라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일반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3억짜리 하나만 분양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3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6억짜리 하나 이렇게 3개를 분양받은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일반 채무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하다가 부도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개인 자영업이니까 돈을 빌려도 한계가 있어요. 채무 그래봤자 1억, 2억 수준인데 개인 사업치고 규모를 좀 크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법인화는 아직 하지 않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서 부도나서 나도 연쇄 부도났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거래 채무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놀이 하다가 잘못 빠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려막기 하다가 잘못 빠지신 분이 계세요. 내가 나의 지인들이나 친구들, 친척들한테 한 달 이자 3부 줄게, 2부 줄게, 이렇게 고수익을 약정하고 이 사람한테 1억, 저 사람한테 5천만 원, 저 사람한테 2억, 이렇게 동네에 아는 사람들,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싹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합치면 10억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저 사람이 5부 이자 준다 하길래 속아서 저기 3부 이자 약속하고 저 사람 돈 빌려와서 5부 이자 받아가지고 2부는 나 먹고 3부는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잘 안 되신 분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이 사업하겠다고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또는 대기업 직원인데, 공무원인데 내가 주식 코인으로 돈 잘 벌었다고 요거 보여주고 나한테 투자 좀 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다 보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5억, 10억을 넘어서 개인회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가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용소득이 없어도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0만원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약 145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55만원을 변제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달에 월급이 150이야. 그러면 1인 생계비 145를 빼고 5만원 변제할 것이냐? 그렇게는 개인회생 안 해준단 말이죠. 변제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생계비를 줄여서 150 빼기 100만원은 한 달에 50만원 변제해라. 그래도 이거는 되는 경우가 많아요. 채무자가 고령이라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일할 여건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는 법원에 사정해서 생계비 줄여가지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월급이 50만원이야. 한 달에 생계비 40만원만 쓰면 되니까 50 빼기 40에서 한 달에 10만원만 변제하겠다. 이러면 가용소득이 없다고 보니까 아예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인 생계비가 143만 5천원인데 그거보다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은 약간 부족하면 법원에서 형편 봐서 통과시켜 줄 수 있는데, 많이 부족하면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봐서 기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월 소득이 200이 넘지만 대체로 한 건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 소득이 7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리고 고령자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구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파산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변제 계획안입니다. 보시면 소득 280만원에서 생계비 250만원 빼고 36만원 변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가용소득이 남아야 돼. 근데 소득보다 생계비가 더 커버리면 가용소득이 안 남겠죠. 이런 분들이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기각사유 제2호는 서류 미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첨부 서류 같은 거 들어갈 거 굉장히 많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심사를 통해서 선별해서 해줄 사람은 해주고 안 해줄 사람은 안 해주는 거죠. 근데 해줄지 말지를 확인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소득 상태를 알아야 하잖아요.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직업이 있는 사람인지 돈을 벌어서 분할 변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 빼돌린 건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대놓고 허위로 작출해서 제출한다거나 이를테면 일하지 않는데 일한다고 가짜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거나 또는 매우 늦게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서류를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편철을 하거든요. 물론 법원에 제출할 때는 전자소송으로 스캔해서 제출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걸 미비하면 개인회생을 못하실 수도 있다. 기각사유 제3호는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하면서 인지세 송달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회생위원 예납금도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나의 채권자들에게 내가 개인회생을 하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내용도 알려주고 통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송달료를 채무자인 내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을 봐주는 회생위원 중에 외부 회생위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납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인지세 송달료는 20에서 50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 회생위원 예납금은 15만원 내라고 이렇게 보정 권고 형태로 날아옵니다. 납부하면 납부 확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서울회생법원 가상계좌로 15만원 보냈다. 기각사유 제4호는 변제 계획안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인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변제 계획안이란 것은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할 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변제하겠다는 그 계획안을 작성하는 건데 변호사가 알아서 작성해서 법원에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기각사유 제5호는 신청일 5년 내에 면책 결정한 사실이 있을 때인데 자 여러분 개인회생을 해서 내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괜찮네 변제를 조금만 해도 되네 회생해서 끝나고 다시 회생하고 다시 회생하고 다시 회생하고 이러면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회생 신청권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단 말이죠.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5, 6개월 정도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개시 결정 받고 인가 결정 받고 재판이 끝나죠. 3년 변제가 끝나면 면책 결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 나는 개인회생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야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5년이 지나야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파산인데 개인회생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파산을 하려면 역시 5년이 걸리고 딱 하나 파산 면책 받은 사람이 다시 파산할 때는 7년이 걸립니다. 기각사유 제6호는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개인회생을 하지 말든지 파산을 하든지 다른 수를 고려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나의 재산은 나의 청산가치잖아요. 뭐 재산이라면 예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코인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겠죠. 그 재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채무자인 내가 7,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 동안 7,200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2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월급이 200밖에 안 돼. 200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45만 원 했더니만 한 달에 55만 원밖에 변제를 못 하는 거야. 청산가치 이상 보장하려면 200 이상 변제해야 되는데 나의 가용소득은 5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편 재산도 나의 청산가치이지만 내가 사치 탕진하고 날린 돈도 나의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박으로 날렸다. 토토, 파워볼, 바카라, 강원랜드, 과천 경마 이런 걸로 날리고 탕진한 금액도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친인척에게 편파 변제한 거 은행 돈은 하나도 안 갚으면서 마지막에 3천만 원 있는 거는 배우자 돈만 갚았다. 이런 것들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하거든요. 그리고 재산 은닉했다 걸린 거 주식코인 탕진도 예전에는 도박하고 비슷하게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시켰는데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법원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 법원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치 탕진 과소비로 날린 게 7,200만 원이 있으면 나의 청산가치가 7,200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7,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월 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월급이 200밖에 안 돼. 1인 생계비 145만 원을 제외했더니만 한 달에 55만 원밖에 변제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한 달에 200 이상 변해야 되는데 가용소득이 55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신은 기각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200만 원 빼기 145가 아니라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감액해서 200 빼기 100만 원은 100만 원 이렇게 36개월 내서 3,600 또는 60개월 내서 6,000 변제하겠다. 7,200만 원 전액 변제할 수 없지만 최대한 변제할 테니까 사정 좀 봐달라. 법원에 빌고 빌어가지고 개시결정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사유 제7호는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이 불성실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 개인회생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법원에서 물어보는 게 최근 채무잖아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1년 전부터 오늘까지 최근 1년 동안 빌린 금액, 뭐 적당히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좀 빌렸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 먹고 작정하고 바짝 땡겨서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버리는 이런 경우로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예시가 지나친 과소비. 소득보다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요. 뭐 백화점 가서 쇼핑 한번 하면 과소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과소비나 명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쇼핑 뭐 아울렛 어디에 썼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을 써도 내가 원래 연봉이 1억이 넘어 그리고 우리가 4인 가족이야. 그러면 300 써도 과소비라 보지 않는 거죠. 근데 1인 가정에 버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쉬지 않고 매달 그렇게 썼다. 그러면 과소비라 볼 수 있는 거죠. 소액의 과소비가 아니라 지나친 과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신청 직전에 과도한 편파 변제를 한 경우. 특히 친인척, 배우자, 부모, 자식, 직장 동료, 친구 이런 사람한테만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2-3천만 원 대출 땡겨가지고 그 사람만 갚아줬다.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 팔아서 3천만 원 모아가지고 내 배우자한테만 싹 갚아줬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전에 재산 처분한 거.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자동차나 아파트나 이런 걸 갑자기 팔아버리는 거야. 직전에 팔았다면 뭔가 불성실한 사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팔아서 어디 썼나 봤더니만 담보대출 갚은 것까진 좋은데 아파트 팔고 담보대출 갚고 남는 돈은 부모님한테 드렸다. 남는 돈은 자식한테 갚았다. 옛날에 아들한테 5천만 원 빌린 게 있어서 그것만 갚았다. 이런 경우도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지연한다 하면 개인회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이 여러분한테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본단 말이죠.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불러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물어보는데 그게 보정 권고이거든요. 아니 재판을 해서 뭐 될 사람 안 될 사람 가려서 개시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개시 결정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료를 제출해보라고 보정 권고를 보내주는데 보정 권고는 대체로 14일 내에 제출하시오 또는 7일 내에 제출하시오 이런 조건을 달아서 기한을 달아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기한 내에 자료를 보내주지 않거나 아주 늦게 보내주거나 또는 묻는 것과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절차를 지연시킨 걸로 보아서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사항인데 14일 내에 보정을 제출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변호사 사무실에 14일째 서류를 주시면 안 되겠죠. 변호사도 받아서 이거 타이핑 치고 해서 첨부 서류 복사하고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최대한 빨리 갖다 주셔야죠. 그래야 변호사도 시간이 남아 있어야지 서류를 정리하고 취합하고 확인해가지고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다만 참고하실 사안이 이런 신청이 불성실한 여지가 보인다고 해서 즉시 기각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만약에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해서 진행할 만하면 그렇게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개시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청산가치에 단 한 푼도 반영할 수 없다 또는 소득이 낮아서 단 한 푼이라도 반영하는 순간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 1호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채무가 15억 10억을 넘거나 가용소득이 없는 사람들 2호 서류가 미비한 경우 3호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송달료나 예납금 같은 거 4호 변제 계획안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5호 지난번 면책받고 5년도 안 돼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 6호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할 때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못할 때 청산가치가 너무 클 때 7호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할 때 직전에 크게 돈을 땡겼다거나 직전에 과도한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직전에 재산 처분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